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윤성식입니다. 오늘은 행정학 원론 5강을 강의하겠습니다. 5강은 제1장 서론 리더가 알아야 할 공공부문의 기본 지식 중에서 5절 새로운 정부관, 신공공관리와 뉴 거버넌스입니다. 새로운 정부관이란 기존의 정부를 어떻게 운영해야 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정부는 이렇게 운영해야 한다라는 새로운 관점을 말합니다. 일단 신공공관리와 뉴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정부관을 소개합니다. 오늘날은 놀랄만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큰 변화가 한꺼번에 몰아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보와 세계화, 민주화, 지방화, 그리고 불확실성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21세기에 과거와 같은 방법과는 달리 새로운 방법으로 정부를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신공공관리와 뉴 거버넌스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부 운영 방법으로 새롭게 주장되었습니다. 먼저 신공공관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신공공관리는 흔히 약자로 NPM, New Public Management라고 이야기합니다. 신공공관리는 신자유주의적인 사고의 대표적인 정부관입니다. 신자유주의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지구상을 휩쓸었는데요. 신공공관리는 새로운 정부관으로서 많은 나라의 행정개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공공관리의 특성은 시장원리, 민간경영기법, 민영화, 규제 완화입니다. 1979년은 대영 제국 영국으로서는 굴욕적인 해였습니다. 영국이 IMF 외환 위기를 겪고 구제금융을 받게 됩니다. 영국은 들끓었고 그동안 영국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주장해온 마가렛 대처가 보수당으로서 수상에 집권합니다. 따라서 1979년에 대처 수상의 집권으로 신자유주의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레이건 대통령의 집권으로 신자유주의가 시작됩니다. 비록 대처 수상과 레이건 대통령은 신자유주의의 기수였지만 대처 수상은 레이건 대통령보다 훨씬 오래 영국을 통치합니다. 대처 수상이 유럽에 미친 영향, 나아가서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은 참으로 큽니다. 대처 수상이 사망한 뒤에도 유럽은 대처의 망령이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대처의 영향력은 전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소개는 뒤에 행정의 지도 이념을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신자유주의란 시장 중심이고 민영화를 주장하고 규제 완화, 따라서 신공공관리의 내용은 신자유주의와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무엇보다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동일합니다. 신공공관리에서는 시장성 테스트가 상당한 중요한 내용인데요. 시장성 테스트란 반드시 정부가 해야 될 업무인가?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인가? 만약에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아니라면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 낫다. 즉 민영화하거나 민간 위탁을 하거나 공기업을 설립해서
운영하게 하는 게 낫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성 테스트를 거쳐서 민영화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성 테스트는 신공공관리에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공공관리가 시장 원리를 중요시한다면 공공부문에도 시장 원리를 도입하고 싶을 것입니다. 내부 시장이란 신공공관리가 공공조직 내부에 시장 원리를 도입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 교육비를 일정 액수를 할당을 하고 내부에서 하는 교육기관과 외부의 교육기관을 경쟁시킵니다. 교육을 받는 사람은 내부에서 교육을 받아도 되고 외부 기관을 선택해서 교육을 받아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외부의 교육기관과 내부의 교육기관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일종의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신공공관리가 추진한 내부 시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신공공관리의 매우 중요한 내용은 성과관리입니다. 성과관리는 자유를 부여하되 책임을 묻습니다. 그럼 어디에 자유를 부여하는가? 과정에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수단에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결과만 달성해라.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담당 부서가 어떤 수단을 택하건 어떤 과정을 밟건 그것은 자율에 맡깁니다. 성과 관리가 성공하려면 성과 측정한 결과를 인센티브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과만 측정하고 아무런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성과 측정은 결국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과 측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발생주의 회계를 채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공공관리는 발생주의 회계를 채택하여 성과 측정에 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신공공관리를 도입한 여러 국가는 회계 개혁을 주도하게 되는데요. 특히 뉴질랜드, 영국, 호주 이런 나라들이 회계를 획기적으로 개혁합니다. 발생주의 회계를 채택함은 물론이고 국가 전체에 대한 재무제표도 작성하게 합니다. 또 고객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신공공관리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즉 고객 지향적 행정, 고객 만족 행정이 신공공관리에서는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시민헌장, 즉 시티즌스 차터는 고객 만족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시민헌장이란 성과 목표를 제시하고 고객이 얼마나 만족하는지도 조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성과 목표는 매우 구체적인데요. 민원 부서에서 전화 벨이 울리면 몇 번 울리기 전에 담당자가 받는다라는 게 성과 목표로 제시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원인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전화 벨이 몇 번 울리기 전에 담당자가 전화를 받았는지 묻습니다. 이런 것들은 고객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객 만족 행정의 사례입니다. 이렇게 보면 MPM이라고 불리우는 신공공관리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매우 좋은 내용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당장 도입해서 실시하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그러나 신공공관리는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신공공관리는 처음부터 긴축 재정 방안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보다 더 좋은 정부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 즉 정부의 규모를 줄이겠다. 긴축 재정을 하겠다. 라는 목적이 더 컸던 것입니다. 1970년대부터 서구는 오일 쇼크라는 경제 침체를 겪습니다. 그동안은 계속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사실상 재정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 침체에 따라서 긴축 재정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고 결국 신공공관리라는 새로운 정부관을 도입함으로써 정부를 운영하는 방식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과 경쟁을 강조하는 작은 정부는 긴축 재정 방안으로 딱 맞습니다. 두 번째 신공공관리의 문제점은 민간 부문의 경영 원리인 시장의 논리와 경쟁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공부문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정부를 만들었습니까? 기업처럼 운영할 수 있다면 구태여 정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의 모든 업무는 기업이 수행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기업처럼 운영할 수 없고 기업이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부문을 만들었다면 민간 경영 기법이란 공공부문에 사실 맞지 않습니다. 물론 민간 경영 기법 중에서는 일부는 공공부문에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시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민간 부문의 경영 원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민간 경영 기법이 주기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모읍니다. 행정학의 역사는 민간 경영 기법이 인기를 끌었다가 시들했다가 인기를 끌었다가 시들했다 하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약 110년 전에 뉴욕에서도 민간 경영 기법이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 뉴욕에서의 인기는 미국 전국을 휩쓸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민간 경영 기법에 관심을 갖는 것은 공공부문에 대한 불만 때문이기도 합니다. 즉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뭔가 시정하기 위해서는 앞서가는 민간 경영 기법을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즉 공공부문에 대한 불만에서 나온 선택인 것이죠. 그러나 민간 경영 기법은 근본적으로 기업에 맞는 기법이기 때문에 공공부문을 개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작은 테크닉이나 기법은 약간의 개선을 할 수 있지만 공공부문이 작동하는 핵심 원리는 건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기는 시들해집니다. 그러나 또 몇십 년이 지나서 다시 민간 경영 기법을 강조하고 민간 경영 기법이 또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다가 또 시들하고 그런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행정학의 역사에서는 주기적으로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미국의 세인트루이스 시장이었던 세르반테스라는 사람의 고백은 우리가 참으로 음미해 볼 만합니다. 세르반테스 시장은 세인트루이스 시장으로 여러 번 당선됩니다. 이 사람은 기업인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고백하기를 자기가 재임 기간에는 사실 말하지 못했지만 이제 그만두고서 고백하건대 민간 경영 기법은 공공부문에 맞지 않는다. 나는 민간 경영 기법을 강조해서 시장에 여러 번 당선됐고 전국적인 관심을 모은 끝에 백악관에 초청이 돼서 대통령과 함께 만남도 가졌다. 그러나 내가 시장을 해보니 공공부문은 민간 경영 기법이 맞지 않더라.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분별하게 민간 경영 기법을 공공부문에 도입해서는 안 되고
도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신공공관리가 정부 실패를 근거로 다시 시장 실패로 회귀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정부가 비효율이 많고 정부가 실패할 수도 있지만 시장이 실패해서 정부를 만들었는데 다시 정부 실패로 시장으로 돌아간다면 그건 원점으로 회귀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극단적인 신자유주의자들은 차라리 정부 실패보다는 시장 실패가 더 낫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시장으로 대체시키자라고 주장하지만 극심한 빈부격차, 환경 파괴, 이러한 시장 실패의 여건은 매우 심각합니다. 그리고 2008년 발 세계 경제 위기를 계기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시장에게 조금만 한 자유를 더 주어도 가공할 만한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정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008년 발 경제 위기를 기업이 고쳤습니까? 아닙니다. 정부가 결국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직도 그 해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문제점은 신공공관리는 공무원의 사기를 지나치게 저해한다는 것입니다.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개혁의 대상인 공무원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신공공관리는 따라서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킵니다. 경쟁을 도입하면 서로 협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문화를 깨뜨립니다. 경쟁 때문에 개인과 조직 간의 정보 공유를 어렵게 만들고 일일이 개인 차원의 인센티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오히려 관리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뢰와 협조의 문화를 약화시키는 것은 다섯 번째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시장이 더 잘할 수 있다. 정부보다 더 낫다는 신자유주의자의 주장도 일종의 신화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영국,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등 주로 영연방국과 영미 계통의 선진국에서 시장 중심의 급진적인 개혁이 이루어져 왔지만 사실 그 성과를 입증하는 경험적 증거는 없습니다. 저는 1999년부터 2000년까지 1년 동안 뉴질랜드의 안식년으로 뉴질랜드의 정부 개혁을 연구하러 갔습니다. 뉴질랜드의 정부 개혁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장 앞서간 정부 개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가 있을 때 뉴질랜드 공무원의 말에 의하면 뉴질랜드는 거의 매일 하루에 한 건꼴로 다른 나라에서 뉴질랜드 개혁을 연구하러 시찰단이 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아주 재밌는 말을 했는데요. 한국에서도 여러 번 시찰단이 왔다. 그런데 한국은 왜 올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도 했었습니다. 뉴질랜드의 정부 개혁을 연구하러 왔다고 하면 뉴질랜드 사람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뉴질랜드가 정부 개혁의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뉴질랜드 사람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뉴질랜드 개혁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사실 가서 보면 뉴질랜드에 그 급진적인 개혁이 있었지만 GDP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국민의 행복지수가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살률이 늘어나고 국민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경제도 진전된 통계 수치는 보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시장이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것도 신화일 수 있는 것입니다. 7번째 문제점은 행정의 문제와 개혁을 미시적인 수준에서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을 거시적으로 보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행정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정작 중요한 핵심 사항은 개혁하지 못하고 아주 미시적인 절차를 바꾼다거나 새로운 방법을 추가한다거나 뭔가 기존의 그 방식을 조정한다든가 그런 미시적인 수준의 개선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8번째 문제점으로는 민영화의 피해를 들 수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민영화에 대한 연구는 상반된 두 가지 종류의 연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영화가 좋은 결과를 낳았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지만 민영화가 오히려 장기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민영화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뉴질랜드를 처음 갔을 때가 1999년, 2000년이었는데 몇 년 뒤에 다시 갔습니다. 그때는 개혁의 열기가 약간 시들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뉴질랜드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한 결과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민영화했던 철도가 너무나 망가져서 정부가 다시 사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서비스가 개선되는 것도 아니고 이익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너무나 가치가 훼손됐기 때문에 도저히 정부가 돈을 주고 살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공짜로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결국 뭔가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얼마를 지불할까 고심한 끝에 1달러를 지불하고 다시 국유화합니다. 그때 뉴질랜드 공무원과 뉴질랜드 학자들과 대화를 했었는데 정말 섣부른 민영화는 위험하다. 절대 무조건 민영화를 하다가는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는 그때의 음성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9번째 문제점은 민주적 책임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 집행이 실패할 경우 정책 결정 주체와 민간 정책 집행기관 사이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민영화를 하다 보면 정책 결정은 정부가 하고 집행은 민간 기업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영화를 하기보다는 민간 위탁이지요. 이럴 경우 어디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참으로 모호합니다. 결정을 잘못해서 실패한 것인지 결정은 잘했는데 집행을 잘못해서 실패한 것인지 판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인이나 행정인의 책임 소재도 분명하지 않게 됩니다. 10번째 문제점은 형평성의 상실입니다. 민간 부문이 자의적인 서비스 공급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대개 신공공관리는 민영화, 민간 위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서비스 직접 공급은 민간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럴 경우 민간 부문이 취약계층을 외면하고 가시적 성과에만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정부는 민간 부문이 공급하는 서비스 질을 통제 못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11번째 문제점은 정부의 정책 능력 훼손의 위험성입니다. 지나친 정부 조직의 민간화는 핵심적인 정부의 정책 능력을 잃게 만듭니다. 막상 국가가 위기 상황이 되면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치 기업의 아웃소싱과 비슷한 논리입니다. 기업이 중요한 기능을 외부에 아웃소싱했을 경우 핵심 역량을 상실해서 막상 그 기능이 다시 필요할 때 곤란에 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12번째 문제는 신공공관리는 개혁 초기에는 반짝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성과는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부 기능과 조직을 매우 단편화시키고 책임 경영화시킴으로써 개혁 초기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직 간의 기능 조정과 연계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없게 됩니다. 경쟁을 하게 되면 더더욱 조직 간의 기능 조정이나 연계는 어렵게 되죠. 신공공관리는 정부의 조직을 여러 가지 업무를 중심으로 잘게 쪼갭니다. 그렇게 해서 조직을 단순화시키고 그 단순화된 업무만을 책임지도록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 간의 기능 조정과 연계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13번째 신공공관리의 문제점은 고객 지향적 정부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고객 지향적 정부는 사실 얼핏 들으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왜 문제야? 고객을 지향한다는 게 왜 나쁜가? 물론 정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이미지를 주고 고객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이미지를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 서비스의 대상자는 고객이 아닌 시민입니다. 그래서 고객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힘이 약한 고객이나 고객이 아닌 시민은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고객이라는 개념도 모호합니다. 경찰의 고객은 범죄자일까요? 아니면 범죄 피해자일까요? 일반 시민일까요? 생각할수록 모호해집니다. 14번째 신공공관리의 문제점은 공익의 소홀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를 부여하고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다 할 때 공무원은 업무 과정에서 자율이 주어지기 때문에 공익을 소홀히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윤리성이나 형평성 등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성과 지표를 강조하고 성과 관리를 핵심 내용으로 삼는다면 성과 지표에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면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도 성과 지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외면합니다. 그리고 성과 지표에는 측정 가능한 일만, 측정이 용이한 일만 포함되기 쉽기 때문에 막상 중요한 업무는 제외될 위험도 있습니다. 뉴 거버넌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뉴 거버넌스는 신공공관리처럼 공공부문을 관리하는, 즉 공공부문을 새롭게 운영하는 정부 운영 방식입니다. 새로운 정부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뉴 거버넌스라는 이 용어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업 지배구조란 무엇인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 지배 구조는 영어로는 corporate governanc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업은 사장이 있고 사장 밑에 전무, 상무, 그리고 이사, 그리고 부장, 팀장, 과장, 평직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회를 기업과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기업과 사실상 별개입니다. 이사회 멤버들은 기업과는 무관한 외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장과 몇몇의 핵심 간부들은 이사회 멤버가 되기도 하지만 또 이사회 멤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체어맨, 즉 이사회 의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사회의 의장은 사장을 겸직할 수도 있고 겸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겸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분리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추세여서 분리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사회는 주요 의사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가 투자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공장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회사 일부를 외부에 매각할 것인가, 사장의 봉급을 올릴 것인가, 일부 인원을 쫓아낼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경영 성과가 나쁘면, 예를 들면 이익이 손실로 바뀌거나 회사가 위기에 처하면 이사회는 중요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때로는 사장을 쫓아내고 새로운 사장을 초빙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업 지배 구조란 이사회와 기업 간의 관계 속에서 기업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구조, 관계,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란 그런 용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퍼레이트 거버넌스는 기업에 해당되는 것이죠. 근데 앞에 코퍼레이트라는 단어가 빠지고 뉴 거버넌스가 되면 무슨 뜻일까요? 뉴 거버넌스라는 단어는 민간 부문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공 부문에서 사용합니다. 즉 거버넌스, 코퍼레이트 거버넌스가 아닌 공공 부문의 거버넌스인데 새로운 거버넌스다. 새로운 통치 방식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공 부문을 어떻게 통치하느냐, 어떻게 운영하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인데 과거와는 달리 새로운 방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뉴 거버넌스는 어떻게 거번하는 걸까요? 거번이란 영어로 통치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통치 조정, 즉 뉴 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뉴 거버넌스는 협력형 통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협력형 통치는 공공부문의 문제를 해결할 때 정부만이 아니라 시장이나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거버넌스가 원래 집단 활동을 조정하고 또 해결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치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협력형 통치는 어떻게 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귀결로 보입니다. 그래서 협력형 통치를 뉴 거버넌스로 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뉴 거버넌스의 중요한 특징은 시장과 시민사회가 정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NPM과 달리 시민사회를 중요한 동반자로 인식합니다. NPM에서는 시민사회가
동반자라기보다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 어떤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뉴 거버넌스는 동반자로 인식을 합니다. 네 번째로 뉴 거버넌스는 고객에서 다시 시민 개념으로 돌아가는 정부 운영 방식입니다. 그래서 국민도 소비자가 아닌 시민으로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 즉 고객 지향적 행정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 정책 과정에 시민, 기업, 정부가 다 같이 행위자로서 참여하는 그러한 통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공공관리와 뉴 거버넌스를 설명했습니다. 신공공관리와 뉴 거버넌스가 등장할 때만 해도 어떻게 보면 참으로 참신하고 새로운 정부 운영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정부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신공공관리와 뉴 거버넌스도 이미 몇십 년이 지난 오래된 정부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21세기 새로운 정부 개념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는 신공공관리와 뉴 거버넌스를 넘어서서 새로운 정부 개념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발라스카키스 파케의 주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부 개념, 즉 21세기에 적합한 정부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오늘날 세상의 근본적인 규칙과 신념 체계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옛날엔 당연히 맞다고 생각했던 많은 규칙 그리고 체계들이 이제 더 이상 맞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좋다고 생각했던 것은 더 이상 좋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수했던 것은 더 이상 우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대에는 새로운 정부관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두 번째로 조직과 제도의 설계, 구조 작동이 혁신의 과정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조직도 변하지만 그 작동 방식도 획기적으로 변화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정부 정책 역량의 감소를 들 수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세계화를 설명할 때 정부 정책 역량이 왜 감소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규모 순으로 세계 100대 경제 단위를 나열하면 52개 기업과 48개 국가가 포함됩니다. 기업은 막강해지는데 정부는 갈수록 약해집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 역량이 많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네 번째 특징은 정책 정당성의 감소입니다. 이것도 세계화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새로운 국가는 정책 역량이 감소하고 정책 정당성이 감소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새롭게 보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 바람직한 시스템이란 법과 제도만이 아니라 신뢰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윤리라든가 습관, 예절, 규칙, 문화 이러한 것들도 중요하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선 이러한 것들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 하면 법과 제도만을 주로 생각하지만 그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흔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신뢰의 문제, 도덕의 문제, 어떤 문화의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변화시켜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국민이 정부에게 위임했던 권한을 국민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정부. 이것이 새로운 정부관입니다. 과거에는 국민이 정부에게 많은 것을 위임했지만 정부의 능력과 국민의 요구 사이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분권화라든가 파트너십, 국민 참여 등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즉, 국민에게 일부 권한을 다시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즉,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국민의 기대만큼 현명하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당성이 상실되고 국민이 되돌려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분권화, 파트너십, 국민 참여 등의 형태로 되돌려주는 것이죠. 이를 가속화하는 것은 오늘날 인터넷과 전자민주주의까지 모두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들입니다. 7번째로 시장, 시민사회, 정부 이 세 가지를 하나의 신경 시스템으로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시장, 시민사회, 정부를 각각 세 개로 분리된 별개로 보지 않고 하나의 유기적으로 연결된 시스템으로 보는 것이죠. 신경망으로 연결된 이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이 세 개가 하나가 된 그 조직으로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8번째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강압적 통제보다는 평판과 능력에 의존하는 권위, 그리고 정보의 수평적 흐름, 그리고 모범적인 성과와 격려를 통한 리더십이 새로운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9번째는 학습하는 분권화된 통치입니다. 오늘날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시민의 정보와 지식을 이용해서 어떤 목표와 어떤 수단을 가질 것인가를 학습함으로써 통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시민의 지식과 정보를 이용한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시민의 지식과 정보를 이용해서 뭘 목표로 설정해야 되겠구나. 그걸 목표로 설정한다면 수단은 이게 돼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학습이지요. 따라서 이것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대화에 참여해서 학습하는 분권화된 통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부 조직에 위임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시장,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로 권한이 분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렇게 분산되어 있으면 뭘로 통합할까요? 도덕적 계약이나 상호 의무로 유연한 연결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강제성이 아니라 어떤 자발성에 의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생각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도덕이지만 도덕적 계약이고 의무지만 상호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10번째는 집합지능이 높은 사회입니다. 방금 9번째 특징으로서 사회학습을 보았습니다. 집합지능이 높다는 것은 사회학습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회학습이 효과적이면 집합지능이 높습니다. 말하자면 사회 전체의 IQ가 높은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학습이 효과적이지 못하면 예를 들면 시장, 정부, 사회로 권한이 분산되지 않고 정부의 권한이 집중된다거나 시민의 지식과 정보를 이용하지 못한다거나 그럴 경우는 집합지능이 낮습니다. 집합지능은 집단지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는 collective intelligence. 이것을 집합지능 혹은 집단지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집단 지성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인텔리전스를 잘못 번역한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IQ 할 때 동일한 그 영어를 쓰기 때문에 지능으로 번역해야지 지성으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IQ를 지능지수라고 하지 지성지수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단 지성이 아니라 집단 지능이 더 적합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21세기 국가는 집단 IQ가 높은 나라, 집단 지능이 높은 나라, 즉 사회학습이 잘 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11번째 특징은 공동체 의식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사실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공동체 의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공동체가 붕괴되고 사람들은 익명으로 움직이는 아주 험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동체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법과 윤리를 준수합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파괴된 안면몰수의 도시화된 사회에서는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거짓말하고 법과 윤리를 어기고 험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여, 신뢰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개인주의가 만연하게 됩니다. 12번째는 새로운 게임의 룰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방금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도시의 규모는 과거와 같은 소규모 공동체를 만들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동체를 회복하게 될까요? 그것은 새로운 게임의 룰이 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어차피 도시는 이질적인 구성원들이 집합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떤 협력적 능력을 위해서 관계를 형성하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느슨하게 연결하는 이런 것들을 새로운 게임의 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관계를 맺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느슨한 연결을 하는 것이 새로운 게임의 룰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협력적 능력을 증가시킵니다. 협력적 능력이 증가되면 공동체 의식이 살아나는 것과 비슷한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상 12가지의 특징은 21세기의 새로운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상으로 행정학 원론 5강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윤성식입니다. 다음은 행정학 원론 6강을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